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배우 김성근, 김여진 씨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부적절한 관계, 육체관계 등의 문구를 넣어 인터넷에 유포한 겁니다.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사람의 수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민간인들 공격한 거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출처도 알 수 없어서 당하는 민간인들로서는 저항할 방법조차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냥 심심해서 했나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한 목적은 자명합니다. 보수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정보기관을 이렇게 양아치 수준으로 부린 정권의 운영자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이 범죄에 대해 왜 아무런 사과도 안 하는 겁니까? 정당이 없어졌나요? 있는 것 같던데.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국정원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놀래키는데 예, 정말 저열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런 이미지를 공무원이 세금을 받고 만들었다라는 상상을 하면요. 상상이 아니고 실제죠. 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 워딩도 이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치욕적으로 느낄 어떤 문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해낸 방식으로 무너뜨려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짓밟아버릴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동원해서 공작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짓을 못할까, 안 했을까. 예. 상상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예. 온갖 짓을 한 것이 분명한데, 좀 방금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여당이었던, 네.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여기에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대국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사자란 애들에게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없는 척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김성근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성근 씨인데. 예, 오늘 3부에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관련해서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를 인터뷰를 저희가 3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저희 앞방송이 있습니다. 김보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앞방송 문자로 그런 문자가 와요. 오늘도 브리핑 좋았어요. 김은지. 김은지 화이팅. 이제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앞방송에 옵니다. 타임머신 문자들. 예. 미리 들으신 거죠?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에 앞서 어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술핵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고, 어젠가요?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예. 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공장을 듣는 것 같아요. 매티스가요? 왜냐면은 제가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땅에서 쏘건, 동해에서, 혹은 서해에서 핵잠수함에서 쏘건, 뭐가 중요하냐고,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조그만 핵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비행기 실어서 떨어뜨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핵잠수함 소리 더 빨라요.
그거 납치하고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실제 그 핵이 가진 억지력이 중요한 건데, 예, 위치가 뭐가 중요한지,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국방장관도,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얘기하네요. 예. 네,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부정한 건데요.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힌 겁니다. 뉴스 잘 들었어요, 이 양반이. 놀라운 가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중요한 방송이니까 번역해서 들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이게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뉴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건 소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한 직전에 대중국 압박 메시지라고 하는 건 사실 미중 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뻔히 알만한 내용인데도 그 무시하고 계속 전술핵 얘기를 했었죠. 예.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제 정부가 밝힌 바인데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 줄 속보인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예. 네, 합참에서 밝힌 바인데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아직은 속보고요. NH가 보도한 거고, NHK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으니까 북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틀림없이 800만 달러, 유니세프가 지원한 거긴, 요청한 거긴 한데, 이 얘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 또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공격을 할 거예요. 보수정당은 항상 일관된 태도로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모든 대화 채널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로 총을 쏘고 막 전쟁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도 각국 정상은 계속 대화를 했어요. 채널을 돌리고. 어떻게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 네,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NHK 방송에서 보도한 바인데 북한의 외무성 부국장이 스위스에서 미국의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일본의 외무성 간부를 만나서 유엔 제재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사일을 쏘고 동시에 대화를 하고 우리 정부와의 백채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사실은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어도 사실 있다고 말을 안 하겠죠. 현 상황에서는. 백채널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스처는 있어야 하는 거고. 자, 다음 수는요? 네, 앞서 공장장께서 오프닝으로 이야기하셨던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말 저열한 지시를 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여름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또 실행에 옮겨졌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고, 사실 핵잠수함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본토에서 쏴도 25분 30분이면 평양까지 날아가요. 뭐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정말. 네,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가서 또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자, 블랙리스트 이야기 있고요. 예, 블랙리스트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BC도 자체 블랙리스트 있다는 얘기 나오고 KBS도 나오겠죠. 그거 다 자세하게. 자, 최근에 또 BBK가 자꾸 수변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뉴스도 뉴스공장의 관심사인데.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이 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 공개한 건데요.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해당 메시지에는 박영선에게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발표한 검찰의 발표가 전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BK 전문가로서 이게 뭐냐면은 기획입국 이런 단어 생각나시죠? 당시 네, 2007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BBK를 이명박 후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경준과 짜고 김경준을 입국시켰다. 네, 기획해서 입국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설을 주장했어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선거 막판에 그걸 입증하는 편지라면서 흔든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김경준 씨하고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모 씨가 김경준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큰 집,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죠. 큰 집과 무슨 약속을 했던 간에 이용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날조된 거라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수감자의 형제가 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썼다고 그거. 가짜 편지라는 네. 거죠. 근데 자기가 왜 썼냐 했더니 양모 씨가 뭐 언론에 보도했으니까 얘기하죠. 양승덕 씨가 초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줬고 자기는 그래서 그 편지를 마치 보낸 것처럼 국제우편 영수증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 양모 씨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그냥 대학교의 직원이었거든요. 무슨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이걸 왜 하지? 양모 씨가 이렇게 거대한 사건을 선거의 어떤 대선의 그 한복판에서 편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누가 시켰을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전달받은 당시 김병진 이명박 후보 상임 첩보나 은진수 당시 클린위원회 팀장이나 그 편지를 공개하는 홍준표 클린위원회 위원장, 당시 홍준표 위원장이었어요.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배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때 그 폭로한 신명 씨는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죠. 이 사안을 텐들링 하고 있으니 검찰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예. 모두 검찰이 사면해 준 예, 지어낸 얘기라고 검찰이 했어요. 지어낸 얘기. 털어준 겁니다. 예. 이 사건 역시 대수사 대상인데, 박영선 의원이 어떤 단서, 새로운,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인터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미니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네. 저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이정열 전 판사님을 곧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예,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땡깡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사과 요구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하면. 예. 화날 수 있죠. 근데 정치가 원래 그렇게 말로 치고 박는 거고, 뭐 조롱도 하고 면박도 하고, 어느 나라 그래요. 다른 나라 국회 그 진행되는 거 보면 서로 그냥 날선 공방, 뭐 유머를 좀 섞어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만 땡깡 놓는 집단이라고 했냐.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청와대야말로 적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적폐라고 하다니 모욕적이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한번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적 공방하고 공적인 책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겠죠. 비난이 쏟아졌겠죠.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하고 말로 싸우면 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더 석층 쪽이 지지를 받고, 근데 사과하기 전에는 이제 사법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거죠.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25일 전에 임명 절차를 끝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쪽 다 전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화나는 게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공석으로 둘 명분이 되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고 했다고 청와대 업무를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따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상 이 사태는 제2의 머리 자르기 사태로 벌지나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은 빠져나가고 같이 판단 안 하는 거죠.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공장에 영장 해설 전담 판사, 각종 사법계에 일어난 일들을 모조리 해설하고 계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도 해봤고, 부장판사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법무수석에서 저기 해설로 뭐 강등된 겁니까? 아니 보직이 변경된 겁니까?
언론사 해설위원이 훨씬 더 높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요 질문인데, 네.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정보자. 예, 예.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카이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영장 기각이 거의 유행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본인 사안이라 증거인멸이 네. 죄가 안 된다. 네. 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사유는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 그게 법리인 것 본데 거기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본인 사안을 누가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근데 여기서 해설이 필요해서 그 기각권은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불투명하긴 한데, 아마 형법 155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죄가 나와 있는데, 네. 증거인멸죄 구성요건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사건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건 좀 정말 그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사건만이면은 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 예. 이 증거가 자기 사건 겸 타인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인멸한 게 아니고 남을 시켰고 예. 그리고 그 남을 그건 시켜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남을 시켜서 삭제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만 관련된 네.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어떻게 그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관련돼 있는 사건인 경우고요. 지금 이제 판례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게 타인 및 자기까지 관련되니까 행위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한 경우에 타인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76년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안 했는데 타인을 시킨 경우, 내지 방조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게 그 증거인멸에 관해서 자기 형사사건인 경우에 범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니 검찰에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있을 거다 싶은데 아마 그것이 박주민 의원 지적한 대로 본인이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교사범이 아니겠느냐. 예, 그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판례를 비롯해서 학설은 다 이거 타인이 게재돼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판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태도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범죄 성립에 관해서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넓게 좀 보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판사님.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료를 못 보니까 지금 언론만 뭐 얘기하시고 자료를 보실 때하고 자료를 어제 장재원 의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장재원 의원군요.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예. 그런 장재원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예. 판사님의 주장과 장재원 의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사마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다음에 네. 진행하기로 하고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질의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퉁쳐서 예. 여쭤보면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네. 또 예. 장재원 의원은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한 거 아니냐라고 인사에 관한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우리 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도 거론이 됐고 또 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누구누구에게 특정해서 권유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나왔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법원장 회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법원장급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법원장이 최소한 법원장급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장급뿐만 아니라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법원장급은 아닌데 뭐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주광덕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법원장의 녹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녹음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여튼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출처가 네. 누구의 짐작은 가거든요. 이게 아닌데 뭐 증거는 없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이건 예. 사표 뭐 관련 이런 거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나 또는 네. 뭐 무슨 연구에 몇 명 있다는 거는 거기에 가입된 개인들도 모를 텐데 법원 행정처 같은 곳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법원의 행정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이런 곳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예.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자료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질문이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돌기를 행정처에서 다 흘린 거 아니냐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 블랙리스트까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평가가 날 수 있게 흘린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련의 상황 그 연장선상에 있을 거고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이 내용이 법원 행정처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3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자료를 준 거라고 보이는 정황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1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 하여튼 누구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얘기한 사람. 저는 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 한 번 더 인터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독일을 통일했던 헬무트 콜 총리를 이기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제7대 총리를 역임했고 최근 문명국가로의 귀환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한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ielen Dank. Ich bin gern gekommen. 예, 저는 방한 기간 중에 택시 드라이버 영화도 관람하였고 또한 이 촛불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과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초대받는 것을 기꺼이 응했습니다. 독일 전직 총리로는 처음 와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정치인 슈레더는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자연인으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인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소매상의 판매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는지, 공부를 못 했는지. Nein, ich habe nicht gefaulenzt.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형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전쟁 미망인이셨어요. 아하. 아버님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희 집안의 형제들은 모두 스스로 각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학비를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없었고요. 또한 너무나 가난했었기 때문에 각자 형제들이 빨리 독립해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내 앞가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소매상에서 일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였는데요. 야간 학교 다니면서 취득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집안의 자녀라면 가지 않았을 그런 다른 길을 간 거죠. 제가 다른 길을 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 한 번도 해가 되었거나 어떤 불이익을 크게 끼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또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살이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건 1976년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학 입학 자격부터 변호사까지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셨는지 전혀 없거든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이 되는 14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14년 동안 계속 변호사 시험이 떨어진 건지. Ich habe ihn außerordentlich kurz studiert. 추측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나 제가 떨어졌다가 고배를 마시고 공부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독일에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빨리 학업을 오히려 마친 편이었어요. 9개 학기, 즉 4.5년 만에 학업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가난했고 제가 돈을 빨리 벌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공부를 마치려고 노력했던 편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것은 말씀드리면 4.5년 정도 9학기에 걸쳐 학업을 마치고 나서 독일은 일반적으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시보로도 실습을 하고 로펌에 가서도 시보를 하고 또 검찰청에서도 시보를 하는 이런 실습 기간이 긴데요. 지금 76년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시험에도 다 이미 합격하고 로펌에서 말하자면 그 월급쟁이 변호사라도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1976년에 제 법률 사무소를 낸 것이 76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시니까 성적표도 보내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께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에 연방하원 선출이 처음 되셨는데, 이때가 그러면 30대 후반이네요. 예. 정치를 왜 시작하신 건지. Das hat zu tun mit meiner Kindheit. 저희 집이 워낙에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는 곧 힘이다. 교육만이 힘이라는 그런 생각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있어서 항상 누구나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제 정치 삶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모의 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만 하고 교육을, 즉 대학 교육을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모가 가진 부에 관계없이 자기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정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상교육,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곧 정치였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본인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 총리까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어떤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Ich glaube, man braucht doch 첫째, Ehrgeiz.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열정이 필요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정말 되고 싶다 하는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인 삶을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고 생겨나가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이건 남들보다 나한테 특별히 있는 유난한 능력이다. 그런 거를 느껴본 어떤 본인의 자질은 없는지, 요건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없었는지. Nein, das kann ich ja nicht machen. 이것만큼 내가 이러하지라는 표현들은요,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화자찬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과의 비교도 항상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변호사를 할 때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든 저는 상당히 저 자신에게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매우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운 순간들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되고자 하는 말씀드린 제 꿈을 이루었고 그것은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 또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강하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거는 물려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 독일 총리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는 이제 독일의 통일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통일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남한에만 실제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실제 통일을 지지했었다면 뭐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해서 이 평화적인 환경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평화 환경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뭐 60년 이상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의 긴장 관계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런 미국이나 혹은 반대하는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돼 있는가, 어떻게 통일로 이끌어가는데 그 주변국들을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예. Ich glaube, dass die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국가들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나토 동맹 체제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은 당시 독일의 분단을 통해서 또는 구동구권 소련 이런 체제 하에서 사실 유럽이 분단되어 있다가 소련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먼저 선행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대처 총리가 엄청나게 의구심을 갖고 여기에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전체적인 대세라는 것이 이제 유럽이 통합이 됐다. 유럽의 분단이 극복됐다라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물론 통일된 유럽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든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역사적으로 유럽이 통합된 이 큰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을 밀어붙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통일이 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간파하고 밀어붙이니까 유럽이 통일된 마당에 독일만 분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명분 때문에 영국도 어떻게 보면 대처가 결국은 그 명분 앞에서 자신의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동독에서 사람들이 대량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헝가리라든지 이런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 그냥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 탈출을 할 때
서유럽권에서 다들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강대국들의 우려, 걱정 없을 수가 없죠. 독일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통일된 독일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는다. 즉 유럽이라는 큰 집에 통합된 한 일원으로 남는다는 것. 이 메시지가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헬무트 콜이 고르바초프와 협상을 해서 통일된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나토의 일원으로 남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분단의 평화협정을 하려면 했을 텐데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분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국만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주변 3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이 3개 대국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북한 제재 안보리 결정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들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안보리에서 제재가 타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이 진정한 공동 보조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고립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이 두 강대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 3개국이 라이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합의 또는 공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해관계, 또 미국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러시아에 대한 고립 정책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절대 이 두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공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새 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를 보면은요.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분야가 아마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새로운 정부의 시도들이 상당히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통일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솔루션이나 전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미국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자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굳건한 미국의 우방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메르켈 총리가 유럽 운명은 유럽 스스로 맞서야 한다라고도 하고 미국 안보 협력을 영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도 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섰나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Nein, das glaube ich nicht.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어떤 관계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총리 재임 시절에 부르짖었던 것이 상대적인 외교 정치의 독립성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했었습니다. 우리의 대외 정책은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참전 반대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저희의 상대적 독립성의 외교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미국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럽 내에서의 어떤 균형, 또 나토 동맹국 내에서의 내적 결속 강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절한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유럽 내의 어떤 강화나 나토 동맹국 간의 강화가 미국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독일의 독립성, 외교의 독립성 이게 이전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총리님 시절의 이야기였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거네요. Leider nicht mit aller Konsequenz. 안타깝게도 지금 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양보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더 자신감, 당당함, 스버레너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미국이 대체 뭘 원하는지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하루가 다르게 트위터에다 대고 오늘은 이 말을 내일은 저 말을 해대면 이 예측 불가능성에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갖고 대외 외교 정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신 셈인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제가 독립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별도에. George W. Bush, die Politik.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 정책을 제가 한 정책은 아니죠. 그런데 부시는 대화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역량이 있는 참모진이 있었고 부시 대통령이 역량 있는 참모진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이 문제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슈퍼파워가 내일 어떤 일을 할지 예측 불허하다라는 것이 전 세계 국제 정세의 문제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안도는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어서 그나마 안도를 합니다. 지금 그런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이 주고받고 있냐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자. 그리고 트럼프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내비치고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갖다 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은 핵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핵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남한도 핵으로 여기에 대응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새 정부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주 잘 결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 보수에서는 북한과는 대화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제 지난 9년간 북한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그리고 대화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예. 이런 문재인 정부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as ist absolut richtig. 전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을 잘 관철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대화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 동시 정책,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자기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한은 적어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으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문명 국가를 귀한 이 책은 어떤 독자에게 필요한 책인지. Ich denke, diejenigen, die sich für Politik 저는 정치의 꿈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미래에도 원한다면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정치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그러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4번 의원하고도 총리가 되는 법이 궁금한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Vielen herzlichen Dank. 네, 슈레더 전 총리 출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한국의 총리, 네, 이낙연 총리 9월 26일이죠. 네, 1주년 공개방송 출연해 주시기로 하신 거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총리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9월 26일 날 아주 많은 분들이 올 거거든요. 네. 멋진 방송 그때 보여드리기로 하고, 최대도 총리하고 제가 찍은 사진, 네,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웃깁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국정원이 문성근, 김여준 씨 사진을 합성하는 공작을 했다는 게 밝혀졌죠. 당사자, 피해자 문성근 씨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이렇게 뵈니까 어색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데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TBS가 이사를 오고 나서 네,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남산에 있을 때 한번 가보셨어요? 그랬었죠. 남산에 있을 때는 다 쓰러져 갔잖아요. 그게 국정원 건물이었죠. 과거에 국정원물. 예, 거기서 고문당한 사람 많습니다. 자, 우선 그 이미지를 과거에 얼핏 본 적은 있어, 사실은. 예, 아니, 근데 워낙에 쓰레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는 짓은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한 10여 명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본사에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빼고 뭐 이래서 확실한 사람들이니까 그 시위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고발한 적이 있었죠. 트위터 본사에도 요청하면 범죄 연루된 게 확실하면 예. 해줘요. 아, 당연히 그렇죠. 예. 핑계를 댄 것이고. 예. 근데 국정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일베 중에서도 개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삐? 아, 여기 예. 그렇죠.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최순실 때 라스푸틴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마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반 네티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CIA가 했다. CIA가 유명 배우 둘을 합성해가지고 그거 목적은 부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은 완전 전 세계 토픽이죠. 그 일베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MB 정권의 성격이 일베였다면 그들이 이제 그런 공작으로 정권 재창출한 거죠. 그 일베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 양반이 청년들에게 일베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예. 네. 그런 심성으로 지금 그 양반들이 한쪽 정치 세력을 맡고 있다는 게 참담하죠. 자,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논평이었고요. 실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네.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거는 공작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 생업을 지고 흔들었잖아요. 그 8년 전부터 방송 출연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뭐 괴롭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뭐 괴로워하시던데 사석에서는. 아, 집 팔았어요. 집 있었으니까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고. 네, 집을 살아서. 네. 네. 근데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지만 집을 집 팔았어 그러시다고. 저 그 단독주택 멀쩡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피스텔로 옮겼으니까 뭐 충분하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딴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제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출연을 좀 했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출연했던
제가 출연했으면 이제 출연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 회사는 모두 다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한테 정말 미안하잖아요. 아, 참네. 저도 사실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저 이해가 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저희가 팔았어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정말 영세한 업체예요. 조그만한. 거기도 세무조사를 했었으니까, 뭐, 예, 문성근 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입금했던 모든 회사가 다 세무조사. 다 했죠. 근데 그거 잘 모르고 초반에네. 그러니까 뭐 8년 전, 9년 전에, 10년 전에는 초기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섭외돼서 출연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CJ가 갖고 있는 케이블 회사인데 OCN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용이라는 드라마를 10부작이었어요. 계약을 하고 4부까지 찍었는데 그다음부터 출연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출이 임찬익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4부까지 찍고 일부를 편집해서 이렇게 제출했더니 저를 통으로 편집하라 그러더래요. 인물을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인물을 빼면 스토리가 완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부까지 찍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4부까지 찍은 거 몽땅 다 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연출이 그렇게 못한다 나는. 스토리가 안 맞는다 이게. 네. 그러고 버텼어요. 걔도 잘렸죠.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진짜 저는 기가 막힌 게 신인이고 그 연출이라는 사람들은 연출하고 있는 동안에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 선배님 이렇게 됐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양해를 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네. 그 감독을. 네. 네. 근데 수입도 없는 자가 그걸 덜푸덕 거절하고선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계약이 됐고 이미 사편까지 찍었는데 감독까지 교체하겠나 싶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미안했겠죠. 당연히. 네, 그 친구는 저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건데 본인이 날아갔군요. 참 묘한 게 그 이후에 보면 CJ가 그걸 통편집해서 이제 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단 한 번도 양해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미안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팟캐스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CJ가 뭐 회장도 구속돼 있고 몸도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사정이 그렇겠지 뭐 저도 맨날 당하던 일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이제 문제 삼지 거기는 않고. 재벌이고요. 아니 글쎄. 그래서 양해하고 넘어갔는데 누가 누구를 챙겨줄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네. 야, 이게 뭐 일종의 또 다른 갑질이죠. 네, 자기 고통은 자기 고통이고 자기가 남에게 준 고통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때 그랬다는 걸.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뭐 비공식입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다고 이제 문정은 씨가 그거를 공개하고 폭로할 분이 아닌데. 왜냐면 이 얘기도 지금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실제 관계자 여러분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소주 한잔 하시면서 푸시면 좋겠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해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만 따지더라도 수익이 당연히 급감하지 않았나요? 그 소득 신고를 못한 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버렸고. 넉넉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신 때부터 이어진 일이고 넉넉한데 요즘 왜 밥을 안 사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출연하고 그러니까 밥 사야죠. 고기 먹읍시다. 최근 몇 년간 지금 밥을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물어보면 집 팔았다 그러고 계속. 늦봄 문익한학교라고 있어요. 대한학교인데. 네. 전남 강진에 있는데 그걸 동아일보가 한번 무슨 종북학교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엄청나게 큰 지면으로 씹었어요. 근데 그거가 소송에서 이제 늦봄학교가 이겼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전파된 건 전파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가 충격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학교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냥 헌신하는 거거든요.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받고 버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알아눕지를 못해요, 애들 때문에. 그냥 이 화를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씨를 말리는 씨를 완전히. 그런 거죠. 예, 주변, 뭐 본인은 당연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뭐 출연료를 줬던 사람도 당연하고, 예. 주변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더 씌워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뭐 그 대중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진 조작이나 이런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게 잔상으로 남아서 무의식에 이렇게 침투하는 작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정원이 무슨 심심해서 만들었을 리도 없고. 그렇죠. 예. 예, 다 계산이 된 거죠. 논두렁 시계라는 말도 심리학자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예. 아, 그랬죠. 그랬다는 걸 보면, 대중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배우들을 어떻게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까. 명계남 씨가 복귀가 참 쉽지 않은 게 그 양반 경우에 바다 이야기가 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되돌아보면 그 한나라당 의원이 그 국회에서 면책특권으로 그걸 발언을 했거든요. 요약하면 명계남 씨가 바다 이야기, 소위 이제 도박, 예, 거기서 도박 뒷돈을 게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문성근 정치에 진출하라고 뒷돈을 정치 자금이 그거다. 이렇게.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도 뭐 수백억을 했다는 얘기가 수백억. 있었는데. 수백억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계남 씨 얘기는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임플란트 할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 그거는 꼭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파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 건 안 했을지도 모른다. MB 정권 시절 거는. 그 흔적이 좀 남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정근 씨가 그럼 10년간 뭐 했냐? 주로 등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평상시에 어디 뭐 하시냐고 산이에요, 산. 피톤치드가 너무 풍부해. 산에 항상 가 계셨고, 예. 네. 평상시복이 항상 등산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많이 가셨고, 그 시절 얘기하자면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창동 감독님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물론 그분이 영화를 더디게 만드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시라는 영화죠. 그거는 특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당연히. 예, 마스터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임권택 감독하고 이창동 감독이 냈는데 두 명을 뽑기로 돼 있었거든요. 둘을 했는데 되니까 이제 또다시 심사를 했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됐는데. 시나리오를 빵점을 줬죠. 근데 그 작품이 깐느에서 시나리오상을 받았어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깐느가 상 준 거를 빵점을 줬냐 그래가지고 영진이가 그때 뒤집혔었고 그때 영진이 현장 했던 친구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직후에 아무튼 돈 받아먹고 깜빵 갔죠.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시나리오는 사실 얘기가 그전부터 많았습니다. 시나리오 너무 좋다고. 아, 기가 막히죠. 네, 너무 좋다고. 실제 그게 입증돼서 깐내서 시나리오상도 받았는데 이제 이창동 감독을 지원을 하지 않을 명분을 찾아냈는데 못 찾겠으니까 점수를 매길 때 시나리오를 빵점을 줘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그게 블랙리스트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그냥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끝나고 MB정부가 그 참여정부 때 관계했던 사람들 전체를 다 수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이제 이창동 명계남 이렇게 집중 대상이었고 그때 모든 통장을 다 털었고요. 그런데 그 시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심하게 압박을 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죠. 근데. 생각은 워낙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네, 안 하죠. 안 해서 그냥
아주 크게 불거진다기보다는 대중들은 그런 일 있었구나 하고 정도 넘어갔는데 네. 영화계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 피해 사례도 사실 연기자나 진행자들 중심으로 나오지 감독들은 잘 안 나오는데 감독들 경우에 거절하면서 시나리오가 좀 부족합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모태 펀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산자부 쪽에 있던 거를 영화 쪽에 끌고 들어온 게 접니다. 제가 영진이 부위원장을 한 100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펀드라는 거는 정부 산하기관이 10% 정도의 돈을 넣으면 민간이 90%를 넣어서 그렇죠. 펀드를 조성해요. 일종의 공적 문화자금.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이 한 명 간사를 보내서 투자 심사회의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정부 측 10%에 대해서는 우리 때는 발언을 안 했어요. 파송을 안 했어요. 그 회의에. 아예. 정부 입김이 갈까봐.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했는데. 문학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파송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영화에 송강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송강호 러닝 개런티가 이렇게 많아. 그냥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눈치 딱 채는 거죠. 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구나. 그거 빼버리는 거죠. 송강호 씨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의 배우들도 그런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당했습니까? 변호인 이후에 그 친구 한 2년 당했죠. 근데 그 친구는 워낙에 이제 그 티켓 파워가 크니까 CJ가 안 하면 워너가 하는 거죠. 그 워너 브라더스가 투자하고 봉준호는 넷플릭스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부 유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을 거절해 버리니까 그 컨텐츠가 외국 자본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최고 수준의 배우나 감독들도 그랬으니까 문성근 씨를 날리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네, 간단한 문제죠. 그냥 전화 한 통이거나 헐리우드에서 픽업할 배우는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창 활동할 때는 연락 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어를 외우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제안이 온 적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도 맞아요. 10년 전에는 그 10년이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번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어디 댓글을 보니까 문성근 씨는 연기는 참을만 한데 너무 쭈글쭈글하다 이렇게. 아니 그 10년을 빼앗긴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배우로서 그냥 배우로서는 생활인이 아니라 배우로서. 배우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역사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흐르는 거고 역사적인 이 시점에 저는 저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네, 그 역사를 등산과 함께 보내시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피해, 지금 말을, 기억나는 대표적인 것만 하셨는데. 그런 세월 동안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도 나왔고, 아마 그 명단, 이 또 다른 명단이 있겠죠. 1차 명단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80명만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어준도 없던데요. 저는 대신 소송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사실 정부, 국가에 당한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었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 자연인으로 생활도 잃었고, 그리고 배우로서의 직업적인 전망도 잃었고 너무 많은 걸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가의 부당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실제. 그럼 민형사상 소송을 다 하실 생각이세요? 네, 다 해야죠. 사실 박근혜 블랙리스트 보면 문화부까지 내려간 거는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특히 이제 문화부 직원들은 자기 장관 날아가고 국장 날아가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체증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김기춘 씨랑 깜빵을 가는데 문화부 장관들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MB 블랙리스트는 국정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수사 의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실행됐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문화부를 통해서 영진이로
뭐 번역원에 우리 그 뭐 예를 들면 황석영 선배 이런 거는 번역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했어요, 아주. 예, 그거 내려간 게 있고 또 하나는 KBS, MBC 같은 공영 방송이 있고요. 출연 못하게 하고. 또 한쪽에는 SBS나 뭐 CJ나 이런 그 민영 방송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는 투자사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각각으로 다 압박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맨 위에 상층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의 대개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직접 하거나 본부장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사장이 본부장에게, 본부장이 CP에게, CP가 PD에게. 네. PD는 미안한 얼굴로 와가지고. 예, 뭐, 얘기했다고. 이해해주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사실 검찰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일 거예요. 뭐, 안원구 정장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KBS, MBC, SBS 노조에 예. 이거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받지 말고 네. 그냥 스스로 알려달라. 예, 정보를 취합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뭐 본부장한테 들었다. 본부장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거 조각조각을 모으면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야 이 수사도 그러니까 속도가 붙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쪽에서 좀 근거를 좀 만들어서 수사가 편하게 만들어주자. 이거 좋은 아이디어신 게 네. 수사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검찰도 그런 일정을 잡고 그 해당 PD나 혹은 본부장을 연락해서 언제 나오냐 조율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도 다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금 마침 또 KBS, MBC 양대 네. 방송국의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아예 그냥 일종의 민간 태스크포스처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하면 일이 좀 간단해지고 빨라지겠네요. 정보도 많이 모이고. 네, 지금은 일단 민변에 김영민 변호사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변호사께서 예,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네. 전 검찰총장. 예. 근데 저는 역사 바로쓰기 차원에서 그분이 검찰총장 하는 게 맞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정연주 선생이 KBS 사장으로 복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남은 임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분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고. 본인도 당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네, 그렇죠. 네,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마 이게 방송으로 처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이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입은 뭐 연기자, 배우자, 문화예술인들의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주시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방송도 한번 나오셔야죠. 여하간 그러면 그렇게 팀을 꾸려서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요? 다른 연기자. 다른 배우들은 제가 그저께 SNS에 올렸는데 한 5분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오셨어요. 80분 다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감독들은 안 빠지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감독이 42명이나 돼요. 감독. 그 한편에선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MB 정부가 알았었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영화가 중요한 걸 알아서 좀 지원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이 끊긴 지가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죠. 네, 참여정부 때 하고 그다음에 끊어버리고. 정부는 오로지 화이트리스트라고 소위 국뽕영화만 네, 지원했거든요. 국뽕영화. 네, 그거는 MB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펀드를 통해서 네. 소위 이제 방송국이나 그런 펀드를 동원해가지고 정부가 권장하는 영화, 건전 영화죠, 소위. 그렇죠. 네. 건전 영화만 지원했고 실제 이런 문화예술계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예. 자, 그럼 소송이 이제 막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번 달 말 정도까지는 취합을 끝내고 10월 초쯤에는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고소고발 모두 형사, 민사 다. 형사, 민사 다 해야죠. 그러니까 형사 동시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형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사는 영향을 받잖아요. 민사는 그러면 그 대상이
일단은 제일 기초는 국가, 그 다음에 네. 그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원장 이 세 사람은 필수고요. 예, 새 대상. 예. 근데 이제 MBC 노조 같은 경우는 김재철 사장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KBS 노조는 또 KBS 사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폭이 넓어질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막 준비가 시작됐고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문화예술인 중에 혹은 감독들 중에도 네네. 문성훈 씨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방송국이나 영화투자 제작사에 계신 분들도 네. 연락을 주십시오. 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 10년 짜글짜글 해주셨고 회사에 직접 하셨고 주로 주요 활동은 등산으로 10년을 보내신 그리고 10년 동안 돈을 없기 때문에 연애도 한번 못하신 자 우울한 얘기인데 즐겁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 배우 문성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급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아주 많이 오는 날입니다. 오늘 방송이 문자를 보내고 싶게 하는 방송이었나 봅니다. 우선 1위의 위험인가요? 슈레더 총리가 나온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뭘 못 믿으십니까? 네. 겨우 독일 전 총리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 현 총리도 곧 나오실 겁니다. 네. 미친 섭외력, 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타임머신 문자가 인기예요. 예. 처음 이제 그날 할 방송을 미리 잘 봤다고 문자를 보내는 데서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 앞방송, 김법인 아나운서 방송에 미리 봤다고, 잘 들었다고 보내더니 오늘은 이제 공개 방송을 잘 봤다고,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예. 공개 방송 잘 봤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열쇠고리 너무 고마워요. 공개 방송에서 공장장 너무 야유였네요. 이런 얘기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공장 1주년 공개 방송에 대한 문의가 많네요. 9월 26일이고요. 공개 방송은 생방송인가요? 저희는 생방송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꼭두 새벽 라이브라고 7시 5분에 방송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략 한 6시쯤에 오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분들은 밖에서 봐야 됩니다. 한번 해본 결과, 네. 6시보다 더 빨리 와야 된다. 네. 그거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느냐? 제가 할 바가 아니다. 자, 알제리인데 문자 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나요? 네. 지금은 해외에, 전화로는 바로 왜냐면, 어쩌고저쩌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 예.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TBS 친구 맺기 혹은 TBS 홈페이지 혹은 앱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둥번개와 함께하는 방송. 예. 항상 타이밍이 안 맞는 천둥번개와 함께하는 방송.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 대구의 국세청장이었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잘 나갔었고, 예. 곧 국세청장이 될 줄 알았으나 감옥을 2년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지금 와서 보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역사 현장에 본인이 원하지는 않으셨는데 예. 또박또박 계셔서 그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네. 그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당연히 예.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셨겠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관련 사안에 아주 핵심에 정확하게 계셨어요. 예. 네.
노무현 대통령 표적 수사 것도 그렇고, 예, 도곡동 땅, 소위 BBK의 실체, 예, 그렇습니다. 얘도 원하지 않으셨는데, 예, 전표를 보는 바람에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해외 도피 새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거를, 본인이 이건 원해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원해서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방송의 고정 시간을 하실 줄이야. 게다가 그 결과 책도 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책 이름은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 책 제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팔릴 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해외 돌아다니고 하는 걸 완전 사비로 했기 때문에 사실 문의 많이 왔었어요, 저희한테. 예. 안원구 청년이면 후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개인을 후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국세천장인데 세금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후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 책이 나와서 책이 2세 찍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게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수지 게임도 사실 잘 안 보려고 한데, 지금 저수지 게임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부족합니다. 예. 참고로 이번 주말에 10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 예, 그 안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셨죠, 저? 예, 저는 네. 봤습니다. 예. 잠깐 제가 그 영화를 홍보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 네. 무슨 내용이든가요? 그 주로 이명박 대통령의 그 비자금의 그 저수지가 예. 보통 우리가 저수지라고 하는데 사실 비자금이 모여드는 곳이죠. 예. 그 흐름을 쫓아가는 영화인데 마지막까지는 찾아내지는 못했고 예. 그 다음 그 전 단계까지는 지금 거의 접근한. 이제 보시기에 전문가라서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다 싶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부분만 남았거든요.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직접 나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스릴이 좀 넘치지 않습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쫓아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저희가 배가 고픈 상황이고. 영화는 다큐가 흔히 이제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없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예. 2세, 네. 자, 번개 이 정도 나오죠. 2세인데. 저기 그게 또. 왜냐면, 이런 책들은 출판됐는지 모른 채 보통 주변인들이 사고 끝나거든요. 보통. 예.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내기 전에 이명박 정부 그 당시에 네. 제가 잃어버린 퍼즐이라고 예. 요즘 퍼즐 지금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그때 잃어버린 퍼즐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한 5,000건 정도 지금 겉에 나간 걸로. 그때 5천, 하긴 사건이 핫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그걸 다 사들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사실 그 안에 모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책도. 그런데 그 책들이. 시중에서 본 적이 없네, 저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나가기는 꽤 나갔는데 그게 네.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예, 순수하게 독자들이 사시는 거고, 예,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책 샀다는 문자 많이 받아요, 저희도. 예. 예. 내용도 도움이 된다고. 예. 이세도 찍으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문선진 씨가 바로 앞에 왔다 지나갔는데 세무조사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출연료를 입금한 모든 회사들이 다 세무조사를 당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크진 않지만 실제 크지 않으니까 더 신기하고 억울한 건데 저희 말고 저희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즈음하여 티셔츠를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어요. 예. 정말 영세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까지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원래 세무조사라는 것은 성실 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라거나 그다음에 명백한 탈세가 있을 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 세무조사는 세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다만 성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 역할을 하는 게 세무조사인데
그 목적 이외에 한 조사는 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밖에서는 세무조사를 알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없는 게 예.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아니, 이렇게 작은 데를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 회사가 10몇 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네. 명세하고 아주 조그만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희한테 티셔츠를 나쁜 거라도 받았거든요. 예. 근데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세무서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과 조사를 하는 방법과 그 조사에 대한 결과 조치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살펴봐야만 이게 정치적 세무조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국세청만 아는 거죠. 그렇죠. 국세청 안에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서는 다 그냥 포장을 하죠. 뭐 아까 문성근 선생님 얘기에 의하면은 거래처를 하는데 기업들은 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 선정이 됐는지, 그럼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만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데 국세청이 스스로 밝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수면 위로 하나도 안 떠올랐던 거죠. 그 유명한 태광실업 세무조사도 예.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고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표적 세무조사를 하면서 교차조사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무조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것조차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이 세무조사의 특징이에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검찰하고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라든지 의도를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검찰은 그나마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정에 올라가고 또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있고 그 출입 기자들이 사실은 눈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법에 돼 있지만 다 네. 지금 사실 언론에서 다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죠. 그래서 왜 밖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능력이 국세청 내부의 깊숙한 내부자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번째. 실제로 국세청 직원들도 대다수 직원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하는 쪽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라인의 요직에 있는 사람 극소수만 아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밑에 직원들은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이유를 묻지 않고 해야 되죠. 이유는 뭐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위에서 그 지시하는 사람, 그 몇몇 중요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람만 입 다물면 그 사람들은 또 입을 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국세청의 정치적 조사를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국정원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국세청도 장난이 아닌 조직이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막 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세청이 숨은 권력기관이에요, 사실은. 그걸 좀 밖에서는 검찰, 국정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실 일들 속에는 이 국세청이 선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어떤 일을 꾸며가 하면 그 마무리를 이제 검찰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국세청에 해서 검찰로 넘겨서 넘어간 것이지. 거기서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국세청을 그렇게 정치적 세무조사에 나서게 할 정도의 권력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건가요? 국정원에서 지시하는 경우는 사실 그 지시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요. 네. 아마 그 선 윗선일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면 뭐 대통령 아니죠. 청와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의 것이면 국세청도 그 사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사정기관이고 검찰하고 맞먹는다고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하란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청와대의 뜻이 담긴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이런 세무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했을 때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다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정치적 세무조사가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국세청의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국세청은 항상 피해갔군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도 사실은 뭐 한 번도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한 일이 없죠. 하지만 검찰은 또 정권이 바뀌고 그것이 연루된 사진이 나오면 옷 벗기도 그런 게 있는데 예. 국세청은 그런 게 없죠. 국세청은 누가 조사했는지 자체를 아예 감추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81조에 의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그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이 사안을 뒤져보고 그 책임 소재를 따져야지 가능하겠네요. 그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국세청에 근무했던 전문가와 함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홍구 청장님과 함께. 그런 이제 내부에서 그걸 같이 경험하거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게 어떤 조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그 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결과 조치 사항들을 보면 이게 어떤 정치적 세무조사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바깥에서만 있던 분들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내부에 예를 들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맡겨놔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무조사도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사는 또 봐주기 조사가 될 수도 있죠. 무조건 봐주기. 덮어주고. 재벌이나 또는 정과가 유착됐다든가. 예,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또 겁만 주고 말기 위해서 일부러 그 조사 자체를 하고 어느 정도는 또 덮는 그런 조사도 있을 수 있죠. 정치적 목적으로. 즉 이것은 내가 해야 밝힐 수 있다고 지금. 정장님 말씀을 하신 걸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정책 세무조사 디테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홍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공석으로 둘 명분이 되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고 했다고 청와대 업무를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따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상 이 사태는 제2의 머리 자르기 사태로 벌지나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은 빠져나가고 같이 판단 안 하는 거죠.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공장의 영장 해설 전담 판사, 각종 사법계에 일어난 일들을 모조리 해설하고 계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도 해봤고 부장판사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법무수석에서 저기 해설로 뭐 강등된 겁니까? 아니면 보직이 변경된 겁니까? 언론사 해설위원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요 질문인데, 네.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명수 대법원장 보죠. 예, 예.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카이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영장 기각이 거의 유행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 사안이라 증거인멸이 죄가 안 된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사유는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 그게 법리인 것 본데 거기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본인 사안을 누가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여기서 해설이 필요해서 그 기각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불투명하긴 한데 아마 형법 155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죄가 나와 있는데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건 좀 정말 그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고 다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사건만이면은 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 이 증거가 자기 사건 겸 타인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인멸한 게 아니고 남을 시켰고 그리고 그 남을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남을 시켜서 삭제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만 관련된 네.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어떻게. 그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관련돼 있는 사건인 경우고요. 지금 이제 판례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게 타인 및 자기까지 관련돼 있는 행위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한 경우에 타인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76년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안 했는데 타인을 시킨 경우, 내지는 방조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게 그 증거인멸에 관해서 자기 형사사건인 경우에 범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니 검찰에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있을 거다 싶은데 아마 그것이 박주민 의원 지적한 대로 본인이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교사범이 아니겠느냐. 예, 그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판례를 비롯해서 학살은 다 이거 타인이 게재돼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판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태도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범죄 성립에 관해서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넓게 좀 보자는 취지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발표한 검찰의 발표가 전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BK 전문가로서 이게 뭐냐면은 기획입국 이런 단어 생각나시죠? 네, 2007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BBK를 이명박 후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경준과 짜고 김경준을 입국시켰다. 네, 기획해서 입국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설을 주장했어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선거 막판에 그걸 입증하는 편지라면서 흔든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김경준 씨하고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모 씨가 김경준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큰 집,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죠. 큰 집과 무슨 약속을 했던 간에 이용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날조된 거라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수감자의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썼다고 그거. 가짜 편지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왜 썼냐 했더니 양모 씨가 언론에 보도했으니까 얘기하죠. 양승덕 씨가 초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줬고 자기는 그래서 그 편지를 마치 보낸 것처럼 국제우편 영수증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 양모 씨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그냥 대학교의 직원이었거든요. 무슨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이걸 왜 하지? 양모 씨가 이렇게 거대한 사건을 선거에 어떤 대선의 그 한복판에서 편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누가 시켰을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전달받은 당시 김병진 이명박 후보 상임 특보나 은진수 당시 클린위원회 팀장이나 그 편지를 공개하는 홍준표 클린위원회 위원장, 당시 홍준표 위원장이었어요.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배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때 그 폭로한 신명 씨는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죠. 이 사안을 텐들링하고 있으니 검찰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예. 모두 검찰이 사면해 준 예, 지어낸 일종의 얘기라고 검찰이 했어요. 지어낸 얘기. 털어준 겁니다. 예. 이 사건 역시 대수사 대상인데 박영선 의원이 어떤 단서 새로운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인터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미니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네. 저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이정열 전 판사님을 곧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예,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땡깡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사과 요구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하면. 예. 화날 수 있죠. 근데 정치가 원래 그렇게 말로 치고 박는 거고, 뭐 조롱도 하고 면박도 하고, 어느 나라 그래요. 다른 나라 국회 진행되는 거 보면 서로 그냥 날선 공방, 뭐 유머를 좀 섞어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만 땡깡 놓는 집단이라고 했냐.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청와대야말로 적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적폐라고 하다니 모욕적이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한번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적 공방하고 공적인 책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겠죠. 비난이 쏟아졌겠죠.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하고 말로 싸우면 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더 석증 쪽의 지지를 받고, 근데 사과하기 전에는 이제 사법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거죠.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25일 전에 임명 절차를 끝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쪽 다 전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화나는 게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배우 김성근, 김여진 씨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부적절한 관계, 육체관계 등의 문구를 넣어 인터넷에 유포한 겁니다.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사람의 수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민간인들 공격한 거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출처도 알 수 없어서 당하는 민간인들로서는 저항할 방법조차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냥 심심해서 했나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한 목적은 자명합니다. 보수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정보기관을 이렇게 양아치 수준으로 부린 정권의 운영자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이 범죄에 대해 왜 아무런 사과도 안 하는 겁니까? 정당이 없어졌나요? 있는 것 같던데.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국정원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놀래키는데. 예, 정말 저열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런 이미지를 공무원이 세금을 받고 만들었다라는 상상을 하면요. 상상이 아니고 실제죠. 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 워딩도 이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치욕적으로 느낄 어떤 문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자네있는 방식으로 무너뜨려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짓밟아 버릴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동원해서 공작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짓을 못할까, 안 했을까. 예. 상상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예. 온갖 짓을 한 것이 분명한데, 좀 방금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여당이었던, 네.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여기에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대국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사자란 애들에게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없는 척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김성근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성근 씨인데. 예, 오늘 3부에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관련해서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와 인터뷰를 저희가 3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저희 앞방송이 있습니다. 김보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앞방송 문자로 그런 문자가 와요. 오늘도 브리핑 좋았어요. 김은지. 김은지 화이팅. 이제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앞방송에 옵니다. 타임머신 문자들. 예. 미리 들으신 거죠?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에 앞서 어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술핵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고 어젠가요?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예. 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공장을 듣는 것 같아요. 매티스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법원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판사님.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료를 못 보니까 지금 언론만 얘기하시고 자료를 보셨다고. 자료를 어제 장재원 의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장재원 의원군요. 저희가 그런 장재원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판사님의 주장과 장재원 의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사맛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다음에 네. 진행하기로 하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질의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퉁쳐서 여쭤보면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네. 또 장재원 의원은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한 거 아니냐라고 인사에 관한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우리 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도 거론이 됐고 또 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누구누구에게 특정해서 권유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나왔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법원장 회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법원장급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법원장이 최소한 법원장급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장급뿐만 아니라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법원장급은 아닌데 뭐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주광덕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법원장의 녹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녹음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여튼 이 1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출처가 누구의 짐작은 가거든요. 이게 아닌데 뭐 증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사표 뭐 관련 이런 거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나 또는 뭐 무슨 연구에 몇 명 있다는 거는 거기에 가입된 개인들도 모를 텐데 법원 행정처 같은 곳 아니면 전체적으로 법원의 행정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이런 곳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자료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질문이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돌기를 행정처에서 다 흘린 거 아니냐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까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평가가 날 수 있게 흘린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련의 상황 그 연장선상에 있을 거고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3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자료를 준 거라고 보이는 정황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1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 말씀 누구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얘기한 사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 한 번 더 인터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독일을 통일했던 헬무트 콜 총리를 이기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제7대 총리를 역임했고 최근 문명국가로의 귀환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한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ielen Dank. Ich bin gern gekommen. 예, 저는 방한 기간 중에 택시 드라이버 영화도 관람하였고 또한 이 촛불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과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초대받는 것을 기꺼이 응했습니다. 독일 전직 총리로는 처음 와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땅에서 쏘건 동해에서 혹은 서해에서 핵잠수함에서 쏘건 뭐가 중요하냐고.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조그만 핵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비행기 실어서 떨어뜨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핵잠수함 소리 더 빨라요. 그거 납치하고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실제 그 핵이 가진 억지력이 중요한 건데, 예. 위치가 뭐가 중요한지.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국방장관도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얘기하네요. 예. 네,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부정한 건데요.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힌 겁니다. 뉴스 잘 들었어요, 이 양반이. 놀라운 가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중요한 방송이니까 번역해서 들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이게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뉴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건 소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한 직전에 대중국 압박 메시지라고 하는 건 사실 미중 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뻔히 알만한 내용인데도 그 무시하고 계속 전술핵 얘기를 했었죠. 예.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정부가 밝힌 바인데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 줄 속보인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예. 네, 합참에서 밝힌 바인데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아직은 속보고요. NH가 보도한 거고 NHK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으니까 북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틀림없이 800만 달러 유니세프가 지원한 거긴 요청한 거긴 한데 이 얘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 또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공격을 할 거예요. 보수정당은 항상 일관된 태도로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모든 대화 채널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로 총을 쏘고 막 전쟁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도 각국 정상은 계속 대화를 했어요. 채널을 돌리고. 어떻게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 네,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NHK 방송에서 보도한 바인데 북한의 외무성 부국장이 스위스에서 미국의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일본의 외무성 간부를 만나서 유엔 제재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사일을 쏘고 동시에 대화를 하고 우리 정부와의 백채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어도 사실 있다고 말은 안 하겠죠. 현 상황에서는. 백채널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치선은 있어야 하는 거고. 자, 다음 수는요? 네, 앞서 공장장께서 오프닝으로 이야기하셨던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말 저열한 지시를 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여름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또 실행에 옮겨졌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고 사실 핵잠수함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본토에서 쏴도 25분 30분이면 평양까지 날아가요. 뭐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정말. 네,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가서 또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자,
블랙리스트 이야기 있고요. 예, 블랙리스트 뉴스는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BC도 자체 블랙리스트 있다는 얘기 나오고 KBS도 나오겠죠. 그거 다 자세하게. 자, 최근에 또 BBK가 자꾸 수변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뉴스도 뉴스공장의 관심사인데.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이 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 공개한 건데요.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해당 메시지에는 박영선에게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